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영류. 어쩌면 나졸들이 초막에 불을 질렀다면 그때 말바우 어미까지 붙잡아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화살처럼 그의 뇌리를 뚫고 지나가서야 아차 하였다. 그는 기수선 교장이 산을 내려갈 때마다 입는 낡은 도포에 삿갓을 쓰고 장성으로 내려가 현청 주위를 배돌았다. 그러나 그의 재주로는 말바우 어미의 행방을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며칠을 현청담 주변을 배돌다가 이밤산으로 돌아오고야 말았다. 그로부터 석 달 뒤에 하늘의 도움으로 다시 만나게 된 말바우 어미의 이야기로는 그때 대부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녀는 현청에 갇혀 있었노라고 하였다. 모두들 장성장에 장을 보러 가고 기수선 교장마저도 백양사에 내려가 버려 혼자 고즈넉한 산속 초막에 앉아 있는데 난데없이 나졸 20남은 들이닥치더니 초막에 불을 지르고 숨어있는 동학당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족쳤다. 모른다고 하자 나졸들은 그녀를 현청까지 끌고 갔다. 얼마 전 사거리 주막에서 대부리한테 혼쭐나게 당했던 나졸들이 그녀를 알아보고는 대부리의 행방을 족쳤다. 그녀는 모른다고 잡아댔다. 사거리 주막에서 당했던 나졸들은 아직도 그때의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를 북북 갈며 말바우 어미한테 똘똘 몰아 분풀이를 하려 들었다. 나졸들은 그녀의 두 무릎을 포개어 포승으로 묶고 또 두 엄지 발가락을 묶었다. 그러고 나서 두 정강이 틈에 곤장을 비벼 끼웠다. 이 곤장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서서히 젖혔다. 그녀의 다리뼈가 활처럼 굽었다. 다리가 부러질 것만 같았다. 3번씩이나 줄이질을 당해보았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른다고만 하였다.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정신을 맷돌에 갈아놓은 듯 생각이 혼몽한 가운데서도 그녀는 관가에서 무엇 때문에 백암산의 동학도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를 고문하는 형리들의 말로는 백암산에 숨어 사는 동학도인들은 국법을 능멸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반역 죄인들이라고 하였으나 말바우 어미는 그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를 고문하는 수령은 백암산에는 동학도가 모두 몇 명이나 되며 그 사람들 이름은 무엇이고 좌장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여 연명을 하느냐는 등 버선코 까 뒤집듯 미주알 고주알 캐물었다. 그러면서 그녀한테도 동학도라는 것이었다. 말바우 어미 생각에 대부리는 말할 나위도 없고 다른 백암산의 초막 사람들이 잡히면 영락없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뼈가 깨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장성장으로 장을 보러 내려왔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혀를 물고 결심을 하였다. 말바우 어미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 하나뿐인 자식 말바우를 버리고 총각 대부리를 따라 나선 죄. 일부 종사를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맞아 살게 된 죽은 남편의 지은 죄. 이 천근보다 더 무겁고 불붙은 시우쇠 덩어리보다 더 겁나는 죄 때문에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떠도름할 바에야 차라리 죽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라도 죽어야 아들과 남편에게서 용서를 받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대부리를 놓아주고 싶었다. 말바우 어미가 끝내 입을 열지 않자 형리들은 그녀를 땅바닥에 엎어놓고 거적을 씌운 다음 곤장으로 난장질을 하였다. 더욱이 수령은 말바우 어미가 새끼 내서 온 것과 그녀와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대불이라는 것을 알고는 형리들한테 사지를 다 잘라서라도 대불이 있는 곳을 알아내도록 하라고 거듭 호령이었다. 그곳 수령은 바로 다름 아닌 대불이의 상전이었던 양진사였다. 그렇지 않아도 대불이가 세곡선에 불을 놓고 세미를 훔쳐낸 일이 있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중이라 말바우 어미를 닥달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끝내 말바우 어미는 그 모진 고문을 당해내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한번 죽기로 작정을 하자 그렇게 마음이 독해질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차라리 죽을 날을 기다렸다. 모진 고문으로 혼절을 거듭하고 몸은 걸레처럼 갈기갈기 찢어졌다. 어느 날 수령 앞에 끌려가 주리질을 당한 끝에 그녀는 혼절한 뒤 정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말바우 어미가 깨어난 곳은 마을이 발부리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참나무 숲속 움막에서였다.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게 헌옷까지 하나 널려 있지 않은 움막인데도 그녀의 머리밭에는 나무 그릇과 숟가락이 놓여 있었다. 죽을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고 보니 누구인가 그녀의 입에 음식을 떠 넣어준 기억이 꿈처럼 희미하게 떠올랐으나 얼굴 모습이 눈에 밟히지는 않았다. 그녀가 혼절하여 깨어나지 못하자 형리들은 그녀를 밤중에 장성 장터 뒷목 참나무 숲속에 내다버린 것이었다. 그곳에는 문둥이들이 살고 있다고 하여 대낮에도 아무도 얼씬하지 않는 곳이었다. 말바우 어미는 삭신이 엿가락처럼 늘어진 채 꼼짝 못하고 참나무 숲속의 움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가 잠든 사이에 누구인가 머리밭에 먹을 것을 갖다 놓곤 하였으며 그때마다 그녀가 먹고 비운 나무 그릇을 바꿔가곤 하였다. 음식이라야 옥수수죽 아니면 삶은 감자나 밀개떡이 고작이었다. 움막에 들어와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밤 말바우 어미는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싶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인기척이 있었고 누구인가
지싯거리며 조심스럽게 움막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잠이 든 척 누워 있다가 음식 그릇을 놓아두고 대신 빈 그릇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이 하찮은 것을 살려준 댁은 뉘시오 하고 뚜벅 입을 열었다. 달이 뜨지 않은 깜깜한 밤의 움막 속이라 음식을 갖다 놓은 사람의 얼굴은커녕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말바오어미가 뚜벅 묻는 말에 빈 그릇을 들고 나가려던 사람이 흠칫 놀라며 섰다. 은혜를 갚자면 뉘신지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감요. 말바오어미는 앓는 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알 것 없세다. 댁을 해치지는 않을 터이니 걱정 마시고 엄절이나 잘 하시오. 그리고 거동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냉큼 여기서 떠나도록 하시오. 가늘게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말바오어미는 몸을 돌려 움막 입구 쪽에 엉거주춤 서 있는 남자의 희끄무레한 그림자를 보았다. 몸피가 작은 남자였다. 거동을 할 수 있기 전에는 움막 밖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몸피가 작은 사내는 그 말만을 남기고 서둘러 나가버렸다. 다음날 밤에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그 사내는 말바오어미가 하루 동안 먹고 마실 음식을 놓아두고 갔다. 그로부터 다시 사흘쯤 뒤 달빛이 약간 희끄무레하게 어둠을 적시기 시작하는 날 밤에 말바오어미는 눈을 붙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을 가지고 움막 안으로 들어온 사내를 만났다. 저 장날이 언제인가요? 말바오어미가 잠든 것으로 알고 있던 사내는 흠칫 놀라며 음식 그릇을 든 채 빳빳하게 굳어져 버렸다. 장날에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구만요. 말바오어미는 언제까지나 움막에 누워서 정체 모를 사내의 구안만 받고 있을 수가 없었다. 장날에 맞춰 길가에 나가 있노라면 장에 오는 백암산 사람들과 만날 수가 있을 듯 싶었다. 그저께가 장이었으니까 사흘 뒤가 장성장인갑네요. 사내는 여전히 낮고 가늘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가 여기 온 지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오늘로 8회째가 되는구만요. 사내는 얼굴을 돌리고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다. 말바오어미는 희끄무레한 달빛으로 남아 사내의 얼굴을 어림하려고 눈시울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으나 사내는 끝내 고개를 돌린 채였다. 근데 장날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아직은 거동을 못 하실 건디. 사내가 움막을 나가려다가 주춤거리며 물었다. 만날 사람이 있구만요. 말바오어미의 말에 사내는 잠시 무슨 말인가 할 듯 말 듯 하다가는 움막에서 나가버렸다. 그 뒤 사흘 동안 그녀는 다시 그 사내를 만날 수가 없었다.
음식 그릇은 그녀가 잠든 사이에 어김없이 움막 안에 놓여 있곤 하였다. 장성 장날을 하루 앞둔 날 아침 말바우 어미는 처음으로 움막에서 밖으로 기어 나왔다. 아침 해가 너무 눈부시게 뻗질러 내리꽂히는 바람에 눈을 바로 뜰 수가 없었으며 머릿속이 어질어질하여 한동안 눈을 감은 채 움막 앞 며느리 배꼽 풀이며 한삼 덩굴이 어우러진 풀섭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한참 뒤 눈이 햇빛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팔뚝만한 아기 참나무를 붙들고 가까스로 일어섰다. 보이는 것은 불기둥처럼 화끈거리는 햇빛과 햇살을 묶음으로 토해내는 맑은 하늘과 햇살들이 뒤엉킨 잡목숲의 푸른 잎새들과 무성한 산풀뿐이었다.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움막 안에 있을 때 그녀는 낮에 밖에 나오기만 하면 그녀를 구안해주고 있는 얼굴 모르는 사내를 만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밝은 대낮에 밖에 나와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산과 하늘뿐이었다. 이런 깊숙한 잡목숲 속에 사람이 살 것 같지가 않았다. 말바우 어미는 비척거리며 숲속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는 찾지 못했다. 오싹한 무섬증을 느끼며 다시 움막 안으로 돌아오다가 숲 아래 멀찌감히 황룡강이 고이 비늘처럼 햇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고 강 옆에 마을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강줄기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강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백암산에 이르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암산으로 찾아간다 해도 이미 대부리와 다른 사람들은 거처를 옮겨버렸을 것이 뻔한 일이 아닌가. 숲속을 쏘다니다가 다시 움막으로 돌아온 말바우 어미는 지쳐 쓰러진 채 잠이 들었다.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찐득찐득한 어둠이 움막 안에 가득 괴여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얼굴 모르는 그 사내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는데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도 섬찟섬찟 몸이 죄어들었다. 휘휘 바람이 잡목가지를 흔드는 소리에도 온몸의 개털들이 빳빳하게 곤두서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듯 싶었다. 아마도 낮에 움막 밖으로 나갔다가 사람의 그림자 하나 찾지 못했기 때문인 듯 싶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의 움막에 혼자 덩그렇게 들어있다는 생각이 온몸을 꼼짝 못하게 친친 동여맸다. 밤이 깊을수록 공포는 더욱 커졌다. 멀리 마을에서 닭이 새벽을 알리는 회치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그녀는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움막 안에 갇힌 채 바들바들 떨었다. 얼굴 모르는 사내가 음식 그릇을 가지고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으나 끝내 그는 와주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고마움이 싹 가시면서 갑자기
그가 원망스럽게 생각되어지기까지 하였다. 날이 밝자 다시 움막에서 나가 숲속을 더듬었다. 사내를 만나지 않고 그냥 떠날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날 낮에도 역시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해가 머리 위에서 기울기 시작해서야 그녀는 얼굴 모르는 그 사내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비척거리며 산에서 내려왔다. 아직 기력이 완전하게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난장질을 당한 엉덩이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진물이 흐르고 정강이 뻑적지근한 데다가 간밤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지라 자꾸만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짓불처럼 허물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말바우 어미는 구실 잣나무며 엄나무, 북가시나무들이 촘촘히 들어선 등성이를 내려가 바위가 많은 계곡 아래로 들어섰다. 계곡을 지나면 오른쪽에 잔솔밭이 있고 그 잔솔밭 아래에 마을이 있었다. 민둥 갈퀴며 호장근, 뚝갈이 깔린 계곡 아래로 내려서서 마을 쪽으로 계속 걸었다. 물이 말라붙어 버린 계곡을 거의 빠져나가자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마을이 눈앞에 보이자 갑자기 심한 갈증을 느꼈다. 그녀가 계곡의 돌더미를 드러내자 물이 괴였다.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괴기까지를 기다리다가 허리를 꺾고 두 손으로 한 움큼 물을 담아 깔깔해진 입을 죽였다. 몇 차례 계속해서 손으로 물을 쥐어 입에 털러 넣고 있는데 저벅저벅 가까이 다가오는 발작 소리가 들렸다. 화들짝 고개를 돌리자 눈부신 햇살 속에 덩치가 큰 사내들 대여섯 사람이 다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중에는 작대기를 짚고 절뚝거리며 오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풀 상투머리가 두어 되었고 나머지는 상투도 댕기머리도 아닌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그대로였다. 계곡의 찬물로 목을 축여 정신을 수습한 그녀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사내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말고 귀신을 본 듯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치고 말았다. 잠시 후 다시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사내들은 그녀를 솔새풀이 푹신하게 깔린 풀섭 위에 반듯하게 눕혀놓고 그녀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 있는 힘을 다해 버둥거려 보았으나 네 사람은 각각 팔다리를 붙들고 있었고 한 사내가 그녀의 속옷을 잡아당겼다. 말바우 어미는 사내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볼때기가 꺼지고 코가 납작하게 내려앉았으며 귀때기가 이지러져 있었다. 그들은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씩씩거리기만 했다. 그들은 문둥이였다. 말바우 어미는 목청껏 비명을 지르며 다시 까무러치고 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움막이었다. 그녀가 관아에서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몸으로 버려져 얼굴 모르는 사내의 구안을 받으며 누워 있었던 그 움막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 옷매무새부터 살펴보았다.
처고리 고름도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고 속옷과 치마의 말기끈도 아무렇지도 않게 감겨져 있었다. 그런데도 사지와 온몸의 살점들이 떨어져 나갈 듯이 쑤시고 아팠다. 말바우 어미는 네 발로 기어서 움막 밖으로 나왔다. 어둑어둑 어둠이 내리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에 불빛들이 보였다. 움막이 여러 개 있었고 움막 앞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붙어 앉아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방금까지 누워 있었던 움막에서 10걸음도 안 떨어진 곳에도 움막이 있었고 앞에 서너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서 속 같은 것을 매달아 놓고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손에 잡힐 듯 보였다. 불빛에 비쳐 보이는 그들의 얼굴도 찌그러져 있었다. 말바우 어미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릎과 팔꿈치에 힘을 모아 모닥불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 속으로 기어 나갔다. 어둠이 도사린 가시덤불 밑으로 기어들려고 하는 순간 거무칙칙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고개를 들어 힘겹게 올려다보았다. 구부정한 키에 희끔한 풀상투가 눈에 잡혀왔다. 밤이 어두웠으니 움막으로 들어가시오. 내가 밖에서 지켜줄 테니깐 딴 걱정을 마시고요. 앞을 가로막아 선 풀상투 사내가 조용하고 가느다랗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했다. 그녀는 사내의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당기고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바로 앉아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끝이 뾰족한 풀상투도 생각이 났다. 밤마다 그녀의 움막에 음식을 가져다 놓은 바로 그 사내였다. 순간 그녀는 반가움과 놀라움에 두려움이 한꺼번에 뒤죽박죽으로 전신을 훑어내렸다. 조택은 말바우 어미는 무엇부터 물어야 좋을지 몰라 그렇게 얼버무렸다. 자, 어서 움막으로 들어가시오. 조택은 쥐한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이제야 알았겠지만 나는 병자요. 그렇기 땜시 낮에 얼굴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오. 사내의 얼어붙은 목소리에 말바우 어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문둥병의 벌레들이 자신의 몸에 달라붙어 살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슬픈 생각이 별로 없었다. 자, 어서. 풀상투 사내가 다시 움막 안으로 들어가기를 재촉했다. 그제야 그녀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서 비척거리며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도 댁은 성한 몸이오. 그러니 여기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나가시오. 나는 성한 사람한테 더러운 손을 대는 것을 싫어하오. 그래서 장터 쇠전머리 뒤 참나무 숲에 죽어가는 몸으로 내버려져 있던 댁을 업어다가 아무도 모르는 움막 안에 감추고 구안을 하면서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오. 댁이 놀랄까 싶어서 얼굴을 나타내는 것도 싫어했지요. 허나 우리 병자들은 쌍불을 켜고 여자를 탐낸다오. 그러니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시오. 댁이 잠시 우리 병자들 속에 있었으니 우리 같은 병자가 될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을지는 모를 일이로되 다행히 성한 사람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나 같은 문둥이가 되면 댁은 내 여자요. 내가 이미 그렇게 정을 찍었소. 아까 여러 병자들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말했소. 이 여자는 내 여자이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댄다고요. 그래서 댁은 무사할 수가 있었소. 그러니 다시 말하건대 댁이 문둥이가 되거든 다시 나를 찾아와야 허요. 만일 댁이 문둥이가 되고서도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데려올 것이오. 우리들은 자기 여자가 만리 밖에 있어도 기어코 찾아오고야 만다오. 풀상투 사내는 작은 긴 말을 하고 움막에서 나가버렸다. 그리고 밤이 되자 말바우 어미는 움막을 빠져나와 이를 응등 물고 젖 먹을 때의 힘까지 다 쏟아가며 골짜기에서 내려와 황룡강변으로 갔다. 황룡강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백암산 쪽으로 가다가 까무러쳐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소나무 등걸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눈알만 말똥말똥 굴리고 있었다. 파장이 되어 백암산 사람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반쯤 죽어가고 있었다. 천우 신조로 장성장에서 이밤산으로 돌아가던 짝귀가 먼저 말바우 어미를 발견한 것은 그날 해가 설핏하게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대부리를 다시 만난 말바우 어미는 온몸의 물기가 다 빠지도록 소리 없이 울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핏줄까지도 말라붙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꼬박 하루 낮 하루 밤을 소리 없이 흐느껴 울다가 울음에 탈진을 해버리고 이틀 낮밤을 잠들었다. 이밤산으로 살아 돌아온 지 달포가 지나자 그녀는 기력을 회복하여 남정네들의 빨래를 해주고 밥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때 그녀는 대부리의 아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아기를 갖게 될 무렵 몸에 문둥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 대부리는 그 증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다. 이밤산에 같이 있던 신만이 고달준이가 어느 날 얼어붙은 얼굴로 대부리를 조용히 만나자고 하더니 말바우 어미의 얼굴에 흰 가루가 생기고 눈썹이 없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일이 아닌 듯 싶다고 넌지시 입을 열었을 때 대부리는 벌컥 화를 냈다. 그러나 고달주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도 대풍창이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 나타나는 증세가 말바우 어미와 비슷하더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말바우 어미를 이밤산에서 하산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 고달주는 말바우 어미의 증세를 이밤산 산 사람들한테 죄 말해버렸으며 그 후로는 모두들 표가 나게 말바우 어미를 피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따로 대부리를 만나자고 하더니
고달준의 말대로 말바우 어미를 쫓아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때까지도 대부리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던 기수선 교장까지도 말바우 어미를 하산시키자는 데에는 얀정머리가 없이 단호했다.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를 하산시키면 자기도 함께 이밤산을 떠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펄쩍 뛰며 그러다가 대부리마저 대풍창에 걸리면 어쩔 테냐고 나무람하였다. 그러나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 혼자만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그녀는 아기를 갖고 있지 않은가. 어느 날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 병세를 자상하게 살펴볼 생각으로 그녀를 데리고 초막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몹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며 기실 기동하고 밥 짓고 빨래하는 일에는 아무런 몸고생을 느끼지도 않을 터였다. 초가을의 신선한 햇살이 곱게 내리꽂히는 골짜기의 판판한 바위 위에 앉은 대부리는 계곡물에서 함께 목욕을 하자고 말바우 어미를 졸라댔다. 고달준이와 대부리가 말바우 어미의 증세가 대풍창이라거니 아니라거니 서로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 기수선 교장이 대부리한테 말바우 어미의 속살 피부를 자상하게 되작거려 보라고 하면서 몸에 붉고 검은 종환이 생겼으면 두말할 나위 없는 여풍이라고 말했다. 대부리는 기수선 교장의 말대로 말바우 어미의 속살을 샅샅이 되작거려 보기 위해 대낮에 그녀를 계곡 깊숙이까지 끌고 들어온 것이었다.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속살을 만져볼 수 있었지만 기교장의 말대로 종기의 색깔과 크기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대낮을 택했다. 느닷없이 골짜기로 끌고 와서 함께 목욕을 하자는 대부리의 말에 말바우 어미가 이상한 눈으로 흘겨보았다. 대부리는 이밤산의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면 뱃속의 아기한테 좋다고 얼렁뚱땅 얼버무렸다. 말바우 어미도 처음엔 그런 말을 하는 대부리를 이상한 눈으로 질러보는 것 같더니 차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눈치였다. 이슬방울을 모아놓은 것처럼 맑은 물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고 있던 그녀는 참말로 이 물로 몸을 씻으면 아기에게 좋은 것이냐고 싫지 않은 표정으로 반문했다. 기실 그녀도 몸을 씻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산에서 남정네들과 한데 어울려 살다 보니 몸 한번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계곡의 물이 너무 차가워 뱃속의 아기가 놀라면 어쩌나 싶었다. 말바우 어미가 머무적거리고 있을 때 대부리가 먼저 훌훌 옷을 벗고 물속으로 tum벙 뛰어들었다. 잠시 후 말바우 어미도 대부리한테 등을 돌려달라고 하더니 치마 저고리를 벗었다. 대부리가 눈을 뜨고 몸을 돌렸을 때 그녀는 속꽃바람으로 물속에 몸을 깊숙이 담근 채 앉아 있었다. 대부리가 그녀 가까이 기어가서
속꽃마저 벗으라고 하였다. 우리 둘뿐인데 무엇이 부끄럽소. 새와 나무와 하늘 말고는 우리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네. 대부리는 그러면서 물속에서 속꽃을 벗을 것을 재촉하였다. 그래도 부끄러운디. 무엇이 부끄럽소? 하늘도 부끄럽고 또 무엇이 부끄럽소? 새들한테도 부끄럽고. 하이 대원 참. 아기를 가진 안악은 아무한테도 부끄러울 것이 없답디다. 그래, 사람인 대부리한테는 부끄럽단 말을 안 하고 귓꽃 하늘이나 새들한테만 부끄럽다니 원. 그 사이 말바우 어미는 물속에서 앉은 채 속꽃을 벗어 그것으로 가슴을 가렸다. 그녀는 대부리한테 알몸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사코 물이 목에 차오를 만큼 온 몸을 물에 담근 채 앉아있기만 하였다. 대부리는 그런 말바우 어미 보란 듯이 빳빳하게 서서 그녀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는 결코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타오르는 눈으로 대부리의 건장한 알몸을 빨아들일 듯 바라보았다. 말바우 어미 곁으로 바짝 다가선 대부리는 번쩍 그녀를 안아 올렸다. 아기를 담은 배가 큰 바가지만큼 봉송하게 부풀어 있었으며 그녀의 배가 대부리의 치골에 밀착하자 그는 순간적으로 편안한 행복감에 젖었다. 대부리는 먼저 손으로 그녀의 봉송한 배를 쓰다듬은 다음 그녀가 관가에 갇혀 난장질을 당했을 때 터진 엉덩이의 상처를 만져보았다. 엉덩이의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다. 대부리는 신선하고 넉넉하게 깊은 산 계곡에 쏟아져 내리는 햇살로 말바우 어미의 알몸을 비춰가며 되작거려 살펴보았다. 허벅지, 사타구니 가까이 희뿌옇고 부드러운 살결 위에 콩알만큼씩 한 종기가 불그스레 돋아나 있었다. 겨드랑 밑과 다리의 오금팽이, 목덜미 밑과 팔 쪽에도 군데군데 붉고 검은 종기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돋아나 있었다. 순간 대부리는 날카로운 삼지창에 심장을 찔린 듯 물속에 주저앉고 말았다. 물속에 주저앉은 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늘을 원망했다. 하늘을 향해 목에서 멍울멍울 피가 솟구치도록 울부짖고 싶었다. 갑작스레 태도가 이상해진 대부리를 보자 말바우 어미가 당황해하였다.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다그쳐묻는 그녀에게 대부리는 가슴이 뻐개질 듯이 아프다고만 말했다. 대부리가 아프자고 하자 그녀는 서둘러 물에서 나와 물에 젖은 속옷을 짜 입더니 빨리 초막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대부리는 물기가 촉촉한 말바우 어미를 업고 초막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아픈 사람한테 업히기 싫다고 하였으나 그가 당장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업어주기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다.